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남성 사연자입니다. 이렇게 익명의 자리를 빌려 제 사연을 쓰게 된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주변에는 차마 알리지 못해 답답했던 제 사연을 전한다는 것이 기쁘기도 합니다.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제게 찾아왔던 인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직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살다 보니 정말 제대로 된 인연을 만나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변호사인 제가 이혼 소송을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들을 뵐 때마다 그런 생각을 더욱 자주 하기도 하죠. 제가 누구보다 가까이서 그런 일들을 보고 있는 만큼 그 어려움을 잘 안다 싶습니다. 사실 저도 잘못된 인연을 끌고 갔다가 후회를 했을 뻔한 일이 있었으니까요. 이혼할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 역시 처음에는 다들 좋은 만남으로 시작을 하셨을 테니까요. 그래도 꼭 나쁜 인연만 있는 것은 아니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듯이 불운으로 시작된 일이 행운으로 찾아올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었었던 결혼에 대한 기막힌 인연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 가정 형편은 좋지 않았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이발소를 운영하셨던 부모님은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하는 전문 미용실들에 밀려 설 자리를 잃고 계셨고 몇몇 단골분들 덕에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계셨죠. 원체 부지런하셨던 부모님은 꼭두 새벽부터 가게에 나가 영업을 하셨지만 점점 떨어져가는 손님들의 언젠가부터 가게 안은 늘 한적했고 휴일 없이 일을 해도 가게 월세와 유지비를 빼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남은 돈으로는 부모님과 동생의 저까지 네 식구가 먹고 살기에는 빠듯한 돈이었고 자식들 입에 풀칠이라도 시키셔야 했던 부모님은 은행 빚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힘들게 버티고 있던 상황에 IMF까지 터지며 그 이후로 가게 빚은 점점 쌓일 수밖에 없었고 쌓여가는 빚만큼 부모님의 근심은 깊어지며 저희 집의 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발소가 어려워져 가면서도 평생 가위만 잡으셨던 아버지는 가게를 두고 다른 일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 젊은 시절만 하더라도 이발 기술은 쉽게 배우지도 못하는 고급 기술이었지만 기술 발전과 시대의 변화로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여기시던 빛나는 가위는 시대에 뒤떨어진 유물이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날 적만 해도 문전성시였던 아버지의 이발소 역시 이제 더는 손님들의 이목을 끌지 못하는 노포에 불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부모님은 참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매일 가위 손질을 하시며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으로 모셨고 아버지는 10년이 훌쩍 넘는 경력에도 매일 밤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인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발버둥 쳐봐도 깊은 가난에서는 쉽게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오랜 고민 끝에 결국 미국 이민을 결심하게 되셨습니다. 타향살이를 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도 부모님은 여기서나 저기서나 어차피 고생은 똑같은 일이라며 없는 돈을 마련하여 미국으로 건너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중학생이 될 무렵 저희는 새천년을 맞으며 미국으로 온 가족이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집과 가게를 다 정리하여 마련한 돈은 미국에서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 돈이 저희 가족의 전 재산이었고 부모님도 그것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며 사활을 거셨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자리를 잡으신 아버지 친구분의 도움을 받아 부모님은 미국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게 되셨습니다. 부모님은 전 재산이 걸려있다는 부담감을 안으며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미국 사람들을 상대하며 힘들게 장사를 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다들 희망이 있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팍팍한 한국살이보다야 수많은 이민자들이 몰려든다는 미국 땅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것이 훨씬 더 보람이 있다 싶으셨겠죠. 워낙 열심히 사셨던 부모님은 그곳에서도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일주일 넘게 걸리는 미국 세탁소들에 비해 하루 이틀 만에 배달까지 되는 한국식 시스템을 도입하시며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셨죠. 저희 형제도 처음에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미국 학생들에게 인종차별을 받으며 고생을 해야 했지만 악다구니가 있던 저희들은 괴롭힘을 호락호락 당하지 않으려 지독하게 버텼습니다.
조금이라도 무시를 덜 당하려면 언어부터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반년 만에 회화를 마스터하며 저희도 부모님처럼 조금씩 미국 생활에 적응을 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 저희 네 가족은 숨 쉴 틈 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부모님은 매일 새벽까지 세탁소에 계셨고 저희 형제들은 방과후마다 부모님 일손을 거들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다니곤 했었죠. 처음 세탁소를 차려 돈을 버셨던 부모님은 자본금이 생기자마자 가게 옆에 작은 마켓을 여셨고 그 후로 점점 재산을 모으셨습니다. 그런 덕분에 몇 년 뒤에는 겨우 부족함 없이 지낼 형편이 마련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되기 위해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문이 달아 안 보일 정도로 상해 있는 부모님의 손을 볼 때면 참 마음이 아팠으니까요. 온 가족들이 어떻게든 살아보려 발버둥치며 지냈던 서글픈 시절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가족은 늘 화목했고 서로를 위했기에 타국에서 그런 고생까지도 서로 의지하며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부모님의 희생을 일찍 깨달아 열심히 공부를 하며 보다 큰 꿈을 품어가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과학자의 꿈을 키워갔고 저는 법조인이 되기를 꿈꾸며 늘 노력해왔습니다. 뭐든지 악착같이 해내시는 부모님을 둔 덕분인지 저희들 역시 어렵지 않게 꿈을 이룰 수 있었죠. 공부가 아무리 힘든데 부모님 고생에 비할까 싶었기에 덕분에 저는 로스쿨을 졸업하여 변호사가 될 수 있었고 동생은 좋은 회사에서 일하며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으로 언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이 없었고 영주권이 있는 덕에 군대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잠시라도 쉴 수 없었던 저는 로스쿨을 졸업하자마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일을 해왔고 휴가도 없이 계속 일만 해왔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변호사들이 많아져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변호사가 살아남기 어려운 사정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 환경에 동양인 변호사가 설 자리는 더더욱 좁았고 저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제 몸을 혹사시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지낸 뒤로 숨 쉴 틈 없이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때 저의 목표는 하루빨리 성공해서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리는 것이었고 그 일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었습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동안 부모님은 저희를 위해 희생하시면서도 늘 한국을 그리워하셨습니다. 한국행을 오매불만 기다리시면서 매일 한국 드라마를 보시고 소식을 놓치지 않으실 정도로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버리지 못하셨죠. 저희만 아니었더라도 부모님이 인종차별과 갖은 위험을 겪으시면서 미국살이를 하실 필요가 없으셨을 텐데 싶은 생각에 저는 늘 하루빨리 성공하여 부모님께 진 빚을 갚고 싶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대형 로펌에서 꽤 고소득을 벌 수 있었고 그제서야 부모님께 휴식을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 두 형제가 어느덧 자리 잡고 잘 지내는 것을 보신 부모님은 더 이상 걱정이 없으신지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그 후로도 매달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며 미국살이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것이 제가 30까지 쉬지 못했던 이유였죠. 그렇게 달려왔던 저는 언젠가부터 점점 지쳐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쩍 피곤하고 일에 회의감이 들더니 하루는 결국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저도 뒤를 돌아보게 되더군요. 경쟁사회에서 열심히 달리는 게 당연한 일이라 생각을 해왔는데 막상 건강을 잃고 보니 갑자기 정신이 아찔해지는 겁니다. 이전까지야 가족을 위해 부모님의 노후를 위해 달려왔던 저였지만 이젠 돈 걱정할 일도 없고 부모님도 곁에 계시지 않는데 나는 뭘 위해 계속 달려왔던 걸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은연중에 느끼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타지에서 억울한 일을 겪으며 힘들어하시던 우리 부모님 같은 약자를 위해 변호사를 하겠다 생각했던 제가 언젠가부터 업무를 위한 업무를 하고 수입료를 위해 밤은 새는 것을 보며 마음이 착잡하기도 했었죠. 그런 차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된 저는 그제라도 제대로 된 삶의 방향을 고민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떠나온 뒤 한 번도 찾지 않았던 내 고국으로 돌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휴식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 부모님과 함께 지내게 되었고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카페 매니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학창시절 용돈벌이를 위해 바리스타 경력이 있던 터라 나름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가게 일을 도우며 저만이 휴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소송에 재판에 시달리던 제가 커피향을 맡으며 한가로운 사람들을 보고 있자니 저도 절로 힐링이 되는 기분이었죠. 아직은 한국 생활과 한국 문화에 완전히 적응하진 못했지만 좋은 손님들을 만나며 서서히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는 특별한 한 손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처 회사에 다닌다는 그녀는 저희 가게를 자주 찾는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부담스러울까 싶어 먼저 아는 체를 하진 못했지만 그분이 매일 어떤 음료를 마시는지, 몇 시경 가게를 방문하시는지 저는 이미 외우고 있었죠. 호감이었던 외모 때문인지 매일 정답게 인사하는 그녀의 따뜻함 때문인지 저는 언젠가부터 이름도 모르는 그녀를 점점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울적한 표정으로 들어온 그녀를 보며 저도 모르게 위로를 건넸었죠. 오늘은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단골 손님이 걱정되어 적당한 위로를 건네려던 저는 제 말에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그녀를 보며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손님을 울렸다는 생각에 저도 당황스러워 어쩔 줄 몰라 했죠. 정말 무슨 일 있으세요? 좀 진정해 보세요. 사실 오늘 정말 힘들었거든요. 답답해서 커피라도 마시려고 온 건데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갑자기 감정이 복받쳐서요. 죄송해요. 남의 가게에서 제가 너무 주책이죠.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괜한 걸 물어서 이렇게 된 거죠. 저 혹시 어디에다라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저한테라도 좀 하실래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남의 얘기 듣는 건 참 잘하거든요.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몇 시간이나 자기 얘기를 떠들고 가는 의뢰인들이 부지기수이다 보니 제가 남의 얘기를 듣는 것은 잘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죠. 가끔은 해답이 없을지라도 누군가 들어주기만 해도 속이 편하다는 것을 알고 있던 저는 그녀가 저를 통해 조금이라도 위안을 얻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정말 속이 많이 상했던 건지 그녀는 제 앞에서 한탄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금 다니는 회사가 저랑 정말 안 맞아요. 아버지가 추천하셔서 서류만 넣었던 건데 다른 데는 다 떨어지고 여기 덜컥 붙었거든요. 제가 취업 때문에 2년이나 헤맸어요. 어렵게 붙은 회사이기도 하고 부모님이 좋아하시니 참고 다니고 있긴 한데 매일 정말 힘들어요. 다른 하고 싶은 일은 있어요? 글쎄요. 솔직히 지금은 모르겠어요. 학교 다닐 때는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로는 돈을 못 벌 것 같고 이거저거 고민하다 보면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져요. 처음부터 제 의지도 아니었고 억지로 다니고 있으니 더 그런지도 모르죠. 힘드시겠네요. 그래도 여태 다니시는 걸 보면 잘하고 계신 거 아닐까요? 그럼 하고 싶은 일이 생길 때까지만 버텨봐요. 지금 참고 노력하는 과정도 언젠가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그때 도전해보세요. 어쩌면 지금 힘든 덕분에 나중에는 걱정이 덜어질지도 모르죠. 회사 일로 많이 힘들어 보이던 그녀를 위로해준 저는 그 후로도 종종 가게를 찾아와 한탄을 하는 그녀의 얘기를 들어주곤 했고 그렇게 저희는 조금씩 가까워져 갈 수 있었습니다. 인연이라는 게 어디서 어떻게 시작될지 참 알기 어려운 일이었네요. 저희는 생각보다 마음이 잘 통하는 관계였습니다. 위로에는 영 재능이 없던 제 대꾸에도 고마워하고 위안을 받는 혜영이를 보며 저는 제 마음이 절로 따뜻해졌습니다. 재판에서 싸우며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던 제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게 참 경이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에도 따뜻한 마음씨로 저를 배려해주는 그녀를 만나며 저희는 그렇게 연인으로 발전되어 갔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처음으로 사귄 친구이자 애인이었던 그녀 덕분에 그동안 목적 없이 흐르던 저의 한국살이도 조금씩 정리가 되어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진호 씨랑 있으면 내 마음이 안정되는 기분이야. 우리 아버지는 늘 엄하셨어서 그런지 뭐든 내가 잘했다고 해주는 진호 씨가 참 고마워. 아버님도 걱정해서 그러셨을 거야. 그래도 내가 위로가 되었다니 참 다행이다.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것 같은데
혜영이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내가 더 고맙네. 나한테는 진호 씨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고. 그렇게 만나는 1년 동안 저와 혜영이는 서로의 진심을 보게 되었고 어느새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까지 나누고 있었습니다. 혜영이를 먼저 보셨던 저희 부모님 역시 혜영이를 예뻐하셨고 제가 혜영이와 결혼하기를 바라고 계셨죠. 엄마나 아빠는 진호나 진혁이나 미국에서 자리 잡고 잘 지내는 것도 참 좋았지만 솔직히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라 그런지 너희들이 한국 여자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었어. 미국 며느리를 볼 생각을 하니 좀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 진호 네가 혜영이 같이 차만 아가씨를 만난다고 하니 왠지 마음이 놓이네. 혜영이 착하고 예쁘지 않니? 그런 아이가 며느리가 되어주면 엄마도 참 기쁠 것 같다. 엄마, 제가 빨리 장가 가셨으면 아시죠? 제가 36때부터 결혼하라고 그러시더니 엄마도 혜영이가 많이 마음에 드시나 봐요. 다뿐이니? 너희 아버지는 벌써부터 큰 며느리 본다고 자랑하고 다니시는데. 그럼 저희가 정말 빨리 나를 잡아야겠네요. 그래주면 그것보다 더한 효도가 없지. 솔직히 네가 미국에서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들어와서 쉬겠다고 했을 때는 걱정도 했었어. 얘가 그렇게 고생해놓고 이제는 다 포기하려는가 싶어서 말이야. 근데 네가 한국에서 잘 적응해가고 연애도 하는 걸 보니까 이제는 우리 아들 다 컸다 싶더구나. 그동안 너희들이나 우리나 참 고생 많았잖니.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다 가족 때문이었어. 그래서 이제는 너도 네 가정 꾸려서 마음 편히 사는 게 우리가 바라는 일인 것 같다. 무엇보다 제 행복을 바라시는 부모님은 착한 혜영이와 결혼해서 제가 제 가정을 꾸리며 욕심 없이 편하게 사는 것을 바라시는 듯 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는 제 행복을 찾고 싶었고 1년에 만난 것이 제 기준으로는 적은 시간이 아니었기에 저 역시도 하루빨리 혜영이와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혜영이와 제 사이에는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기 시작했고 저는 조만간 혜영이네 부모님을 뵐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도 전에 저희는 걱정을 먼저 해야만 했습니다. 혜영아, 부모님께 말씀드렸어? 내가 언제쯤 찾아뵈면 좋을까? 아, 그게 부모님이 바쁘셔서 조금 걸릴 것 같은데. 그래? 대충이라도 모르겠어? 부모님이 자꾸 일이 생기셔서 미안해, 진호씨. 아니야, 미안하긴. 바쁘신데 어쩔 수 있나. 그럼 정해지면 바로 알려줘. 나도 준비하고 있을게. 이해해줘서 고마워.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혜영이네 부모님을 찾아뵈려 했지만 혜영이는 집에 일이 있다며 자꾸 차일피일 날짜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이 혜영이는 저희 부모님과 식사도 끝내고 어머니는 벌써부터 며느리인 듯 혜영이를 대하고 계셨었죠. 그리고 그제서야 혜영이는 난처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혜영아, 혹시 집안에 무슨 일이라도 있어? 나도 이제 슬슬 인사드려야 할 것 같은데 너무 말이 없어서. 미안해, 진호씨. 사실은 내가 못했던 말이 있어. 그게 사실은 아버지가 진호씨를 못마땅해 하고 계셔. 진호씨가 군대를 안 다녀온 걸 들으시고는 그런 사이는 인사하러 올 필요가 없다고 그러시네. 저는 그제서야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사관 출신으로 원사까지 하시고 만기 제대하셨다는 장인어른께서는 군인이라는 프라이드가 매우 강하셨고 집안에서도 식구들에게 무척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애하던 시절에도 혜영이는 30 나이에 통금 시간이 있어서 데이트를 하더라도 10시까지 집에 들어가야 했었고 여행을 간다거나 외박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혜영이가 강압적인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했던 것은 저도 알고 있었기에 저 역시도 혜영이를 만나는 내내 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에 다녀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렇게 반대를 하실 줄은 저도 정말 몰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내가 무작정 찾아뵐 수도 없고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우리 아버지가 고집이 워낙 세셔서 나도 모르겠어. 우리 언니 결혼할 때도 아버지가 엄청 난리셨거든.
심지어 형부는 해병대까지 나왔는데도 군인 정신이 없다면서 엄청 깐깐하게 구셨어. 어쨌든 지금 엄마랑 나랑 계속 설득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줄래?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혜영이는 제게 무척이나 미안해하며 아버지를 설득해보겠다 나섰습니다. 제가 군대를 안 다녀오긴 했지만 그래도 보지도 않으시고 반대하신다니 저는 어찌할 줄 모르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럼 내가 미국에서 변호사 생활했다는 것도 말씀드리면 안 되겠다. 남대 군대 가서 2년 지낼 동안 나는 농땡이 쳤다 생각하실 거 아니야? 안 그래도 나도 부모님한테는 그런 얘기 안 했어. 아버지 앞에서 괜히 말 잘못 꺼냈다가는 이러니 저러니 욕먹을 거야. 저희는 보수적이신 장인어른 앞에 괜히 더 미운 털이 박힐까 싶은 생각에 제가 변호사 일을 하던 것을 미리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결혼을 하고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었기 때문에 굳이 과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 싶었으니까요. 저는 어떻게든 장인어른께 허락을 받고 싶은 마음에 혜영이를 통해 선물도 전해드리고 여러모로 노력을 했지만 저는 결국 혜영이네 집에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선물도 다 돌려보내시면서까지 끝까지 저를 볼 필요 없으시다고 하셨고 그런 장인어른 때문에 혜영이나 저나 마음고생이 심했죠. 그래도 가족들이 모두 달려들어 설득한 보람이 있었는지 장모님의 주관으로 곧바로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버님 아직도 완고하시다면서 날짜부터 잡아도 되는 거야? 엄마가 알아서 해본다고 날짜부터 잡자고 하셔서 아버지도 엄마 혼자 나가긴 안 하실 거야. 그 말이 정말이었는지 어머님이 끝내 회유에 성공하셨던 건지 다행히 장인어른께서도 상견례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결혼 허락을 받기도 이렇게 힘이 든 건지 참 어렵다 생각했지만 아무래도 따님을 가지신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거라며 저는 어떻게든 장인어른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다른 형제들 없이 양가 부모님과 저희만 모여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생이 당장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저도 혜영이네 부모님을 처음 뵙는 입장이다 보니 단촐한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저희는 혹시라도 책찰피 1위를 만들지 않기 위해 약속 시간보다 한참 일찍 나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한 저와 부모님은 너무 긴장이 되어 미리 놓여있던 차 주전자를 전부 비울 정도였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긴장이 되냐. 자식 고사는 처음이라 그런가 너무 떨리는구나. 그 집은 결혼을 한번 치르셨다 했지? 예, 혜영이 언니분이 몇 년 전에 결혼하셨다네요. 동생은 아직 대학생이고 혜영이가 두 번째고요. 그쪽은 그래도 한번 해보셨다는데 우리는 이러다 실수라도 하는 거 아닌가 걱정이구나.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혜영이네 부모님 좋은 분들이실 거예요. 그때까지 혜영이네 집에서 반대한다는 소식을 전하지 못했던 저는 혼자 긴장을 삼키며 짐짓 괜찮은 척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혜영이와 혜영이네 부모님이 자리에 도착하셨습니다. 저희가 좀 늦었죠?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동네가 초행길이라 다 와서는 길을 헤맸네요. 늦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원래 제가 몇십 년 군생활을 해서 길로는 좋은 편인데 여기는 외져도 너무 외지더군요. 아유, 아닙니다.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서 위치를 잡았어야 하는데 너무 외진 곳에 잡았나 봅니다. 그렇게 겨우 모두 모이게 되었고 주문해두었던 음식이 세팅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음식을 참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입맛에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경 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원래 이런 것도 다 저희가 알아봤어야 하는데 너무 민폐를 끼친 것 같네요. 아유, 민폐라뇨. 귀한 따님 내어달라 부탁하는 자리인데 에휴, 너무 당연히 저희가 신경을 써야죠. 아직 내어주지 않으시나 안 정했습니다. 너무 그렇게 부담 주지 마시죠. 예? 아, 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여보, 안 써도는 그런 말씀이 아니시잖아요. 왜 괜히 그래요? 안 싸돈이라니.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오직하면 어떻게 해?
나는 혜영이 남자친구를 오늘 처음 보는구만. 진작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자네가 죄송할 게 뭐가 있나? 고집 부린 건 혜영이 아빠인데. 이 사람이 군인 출신이라 말이 좀 딱딱하네요. 참 여러모로 죄송합니다. 장인어른은 정말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 시종일관 꼬투리 잡으셨고 수습은 장모님 몫이었습니다. 제가 반대당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미리 전하지 않았음에도 장인어른의 태도를 보신 부모님은 대번의 상황을 눈치채며 더욱 조심스러워 하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드신다 하더라도 저희 부모님 앞에서는 조심스러우실 줄 알았던 것이 잘못된 생각이었던지 장인어른은 저희 부모님 앞에서도 어려움 없는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자네, 미국에서 자랐다고? 예, 지각 중학생 될 무렵에 저희 가족이 전부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2년 전까지 계속 미국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더 일찍 한국으로 들어오셨고요. 그럼 부모님이 한국으로 돌아오시고도 자네는 계속 미국에서 지냈다는 건가? 예, 대학 졸업하자마자 일을 시작하는 바람에 계속 쉬지를 못했거든요. 동생도 지금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군대를 안 갔구만. 자네 미국에서 나고 자란 것도 아닌데 영주권 좀 땄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들 군대를 다녀와야지. 국방의 의무도 지지 않고 이제는 또 한국에서 살고 싶은 건가? 그건 저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짓을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지. 그래서 지금 카페에서 일을 한다고? 미국에서는 뭘 하다가 그 나이에 커피나 만들고 있는 건가? 아, 그냥 직장 생활하다가 몸이 안 좋아져서 휴식 겸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혜영이를 만났고요. 뭐? 군대도 안 갔다면서 몸도 안 좋아?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하고 가장 노릇을 하겠다고 그래? 내 딸 데려다가 병수발이라도 들게 할 건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 사지 멀쩡하고 다른 병은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사실 그게 다 저희 탓입니다. 저희가 사정이 어려워서 애들 어릴 적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던 건데 애들이 어릴 때부터 하도 고생을 시켜서 그런 겁니다. 그때부터 미국에서 한 번도 쉬지를 못했던 아이라 버거워서 그랬을 거예요. 혹시나 혜영이 고생할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도 혜영이 고생시킬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예, 애들 결혼하면 혜영이도 저희 딸이나 마찬가지죠. 제가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는 동안 내내 마음 졸이시던 부모님은 제가 아팠던 것까지 다 부모님 책임이라며 장인어른 앞에서 죄송스러워 하셨습니다. 혜영이가 마음에 들어 며느리 삼고 싶어 하셨던 부모님이셨기에 무례한 장인어른 앞에서도 아쉬운 소리만 하실 수밖에 없으셨겠죠. 그 마음을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저 때문에 여태 고생하며 살아오셨던 부모님이 남 앞에서 그런 아쉬운 소리를 하셔야 한다는 것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숙이시는 앞에서 제가 화를 내고 자리를 엎을 수도 없었고 저는 그 앞에서 최후 변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뭘 걱정하시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귀하게 키운 따님 보내시려니 걱정도 많으실 것이고 군인으로서 살아오셨던 입장에서는 제가 더더욱 못 믿어오시겠죠. 그래도 저 혜영이 위해서 다 포기할 자신은 있습니다. 혜영이가 힘들다면 제가 다 정리하고 한국 들어와서 살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자리 잡을 자신이 있습니다. 미국 살면서 열심히 일했던 덕분에 모아둔 돈도 많고 절대로 능력 없어서 혜영이 고생시킬 일은 없을 겁니다. 자네 지금 내 앞에서 돈 많이 벌어놨다고 자랑이라도 하는 건가? 누가 돈이 문제라 했나?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네가 못 믿었다 이거야. 한국 남자라면 당연히 다녀야 할 군대도 안 다녀와 뭐 대단한 일을 했는지 몰라도 일 좀 했다고 휴식이 필요하다 하지를 않나. 그래도 지금도 카페에서 커피나 만들고 놀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걸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 모아둔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남자라면 존경할 만한 일을 해야지. 한량처럼 커피나 만들고 그게 말이 된다 생각하나? 카페는 잠시 부모님 일을 돕고 있는 거고 앞으로 제가 뭘 할지는 찾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기회를 주십시오.
설득해보려 애를 썼지만 얘기할 기회도 주지 않고 꼬투리만 잡는 장인어른은 결국 식사가 다 끝나고 후식이 나올 때까지 저희 결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고 결혼하면 어떤 생활을 할지 준비해온 이야기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결국 후식이 나오고 실내 분위기는 숙연해졌습니다. 직접 만나 뵌다면 설득한 자신이 있었던 저도 더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장인어른도 별 말씀이 없으시기에 저도 조용히 차를 마시려는 순간 장인어른이 제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끼얹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막 따라져 김이 폴폴 나는 뜨거운 커피를 말이죠. 데일 정도로 뜨거운 커피에 놀란 제가 소리를 지르며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자 장인은 그걸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왜 이러십니까? 겨우 이 정도로 못 참아서 그 홀드갈비야? 이거 봐라. 겨우 이 정도도 못 참는 놈이랑 어떻게 살겠다고? 이런 나약한 놈이랑 결혼은 절대 안 돼. 한여름이 가까운 날씨에 뜨거운 커피를 시키시더니 처음부터 이러실 생각이셨는지 장인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저를 보고 그 자리에서 파혼을 외치셨습니다. 여태 잘 참아던 저도 저 자세로 나오시던 부모님도 그 순간만큼은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어디 사람 얼굴에 그 뜨거운 걸 끼얹어요. 화상이라도 입으면 책임질 겁니까? 보세요. 아들만 둘이라면서 자식들을 그렇게 약하게 켜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멀쩡한 자식놈 군대도 안 보냈지. 겨우 이 정도로 화상이니 뭐니 할 거 없어요. 끝까지 뻔뻔한 장인도 어이가 없지만 그런 와중에도 자기 아버지 눈치를 보느라 아무 말 하지 못하는 혜영이에게 큰 배신을 느꼈습니다. 결국 장인은 더 이상 사과도 없이 파혼 통보를 하며 자리를 떴고 여자친구는 나중에서야 사과 전화를 하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진호씨, 병원은 다녀왔어? 어떻대? 약한 화상이래. 다행히 심한 건 아니고. 정말 다행이다. 치료비는 나한테 얘기해줘. 내가 지불할게. 지금 치료비가 문제야?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도 너희 아버지도 참 너무하다. 내가 대체 뭘 그리 잘못했길래 우리 부모님까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그것도 화상까지 입어가면서 말이야. 정말 미안해. 나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 근데 아버지도 생각이 있으셔서 그런 거야. 사익감으로 테스트를 하신 거지. 형부 때는 술이었는데 그래도 술보단 낫잖아. 뭐? 테스트? 그래서 너는 지금 너희 아버지가 이해가 된다 이거야? 이해는 안 되지만 오죽하면 그러시겠어. 우리 아버지 남자는 군대 안 다녀오면 다 하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더 그러셨을 거야. 혜영아, 너희 아버지가 한 짓은 테스트가 아니라 범죄야. 내가 고소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짓을 하셔? 뭐? 진호씨,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아무리 화가 난다 그래도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범죄자 취급할 수 있어? 자기가 미국에서 변호사 좀 했다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뭐 우리 아버지 고소라도 하려고?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싶지만 너를 봐서 넘어갈게. 대신 너희 아버지 말대로 파혼하고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이제 연락하지 마.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장인에 대한 분노와 별개로 혜영이에 대한 미련은 남아있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아무 말 못했던 혜영이가 섭섭하면서도 이해해보려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런 테스트를 당연하다 말하는 실망스러운 혜영이의 대답 덕분에 저는 그 순간 깨끗이 마음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혜영이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장인이 저를 만나러 카페로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제가 혜영이에게 파혼을 통보한 뒤 혜영이가 울고 불며 제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무슨 일을 하다 온지 알게 된 장인이 결국 저를 찾아오셨네요. 저 이서방, 나랑 얘기 좀 하세. 이서방이라뇨? 저 따님이랑 완전히 끝났습니다. 결혼할 사이도 아닌데 호칭 조심해 주시죠. 이서방, 왜 그러나? 아직도 화가 많이 난 건가? 이걸 화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제 와서 저는 더 할 말 없으니 돌아가세요. 내가 정말 잘못했네. 내가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정말로 그러고 싶어.
내가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들어볼 생각도 못하고 너무 함부로 생각했어. 그렇다고 내가 정말 자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겠나? 그랬으면 아예 상견례 자리를 찾아가지도 않았겠지. 그냥 딸 가진 아비로서 걱정스러워 오버를 했던 것뿐이야. 오버라고 하기에는 그건 범죄가 될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따님에게 다 듣고 오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그 일로 고소를 해도 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 다 알지. 근데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군인 출신이지 않나. 내가 배운 것도 없어서 군대에서 말뚝 받고 지냈는데 그래서 생각하는 게 여태 군대식이라서 그래. 그러니 잠깐 실수였다고 생각하고 그냥 좀 넘어가주면 안 되겠나? 우리 딸 맨날 울고 밥도 안 먹어. 마누라는 변호사 사이 놓쳤다고 바가지를 긁고 말이야. 내가 정말 잘못했으니 용서할게. 그럼 지금 제가 변호사라서 아셔서 붙잡으러 오신 겁니까? 제가 그냥 카페 운영한다고 했으면 안 찾아오셨겠네요. 얘기가 왜 또 그렇게 되나? 솔직히 자네도 진작 다 얘기를 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될 일이 있었겠나? 처음부터 미국에서 변호사 하다 왔다고 그러면 나도 자네를 테스트하거나 할 일이 없었지. 그러게 대체 그걸 왜 숨겼나? 내가 군인이라서 설마 공부한 놈들 싫어할까봐 그랬나? 마음이 열리면 다 말씀드리려 했지만 애초에 제가 혜영이랑 결혼하는데 제 직업이 왜 중요한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혜영이는 제가 변호사서 좋아했던 것도 아니고 저도 혜영이 배경 보고 좋아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변호사라는 거 듣고 이렇게 찾아오신 걸 보니 말하지 않은 게 잘한 일이다 싶네요. 아무튼 저 끝까지 마음 바뀔 일 없으니까 돌아가십시오. 저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딱 잘라 말을 했지만 장인은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카페를 찾아와 일을 방해하곤 했습니다. 이제 그만 오세요. 자꾸 이러시면 저 정말 영업방해로 고소할 겁니다. 자네 정말 끝까지 이럴 건가? 이렇게 나오면 서로 좋을 게 없어. 변호사 좀 했다고 고소 나발을 부는 모양인데 뭐 누구는 고소 못할 줄 아나? 자네 결국 우리 혜영이 갖고 논 거 아니야? 결혼하겠다고 순진한 우리 딸 꼬셔놓고 이제 와서 파혼하자고 하다고? 이거 혼인빙자 사기야. 나야말로 니놈 고소해서 다시는 변호사 못하게 해주마. 각오해봐 어디. 혜영이와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좋게 넘어가려 했던 저를 자꾸 괴롭히던 장인은 결국 저를 데려 고소한다며 엄포를 놓고 돌아갔고 얼마 뒤 정말로 제게 고소장이 날아오고 말았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10년 가까이 변호사 생활을 했지만 그런 고소장을 받는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법도 다르고 미국 법과 한국 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처리하기에는 번거로울 듯 했습니다. 변호사가 되어서 다른 변호사를 찾는 것도 우습기도 했지만 저는 빠른 일처리를 위해 결국 전문가에게 일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억지였기에 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일은 생각보다 더 쉽게 풀렸습니다. 그쪽에서 파혼을 요구한 것이 너무 명확했기에 고소장은 기각되었고 저는 그제서야 그 집 식구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려던 사람과 법적 다툼까지 가게 된 것이 속이 쓰렸지만 그래도 덕분에 저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고맙기도 하네요. 사실 그 후로 제 일을 도와주었던 그 변호사님과 인연이 되어 몇 년 뒤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정말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싶더니 이런 일이 생긴다 싶습니다. 어쩌면 제 운명은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시행착오 끝에서야 진정한 인연을 찾았다는 것이 지금은 감사하기만 하네요. 한때 변호사 일의 회의를 느껴 다른 일을 찾던 제게 응원을 해주고 옆에서 도와준 제 아내 덕분에 저는 국제법을 공부하여 국제 변호사 자격을 얻었고 지금은 아내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지겨웠던 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니 시름이 덜어지는 듯합니다. 그럼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살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